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신가요? 어렸을 적엔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현실로 생각하진 않죠. 오늘 스토리는 자기 우상에게 가진 잘못된 집착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2016년 6월 10일 플로리다 올란도의 한 공연장에서 당시 라이징 스타였던 크리스티나 그리미의 공연이 한창이었어. 오늘 공연은 미국 투어의 마지막 공연이라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해. 그렇게 공연이 끝나고 한 10시 반쯤? 솔직히 피곤할 법도 한데 이 공연 보러 와준 팬들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팬사인회를 열게 돼. 언니 진짜 너무 팬이에요. 크리스티나는 특히 소녀 팬들이 진짜 많았거든. 그래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사인을 했고 마지막으로 한 남자가 다가왔지.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해. 막 땀도 뻘뻘 흘리고 얼굴도 엄청 빨개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우상 보니까 그래서 떨려서 그런가? 평소 친절했던 크리스티나는 이 긴장한 듯한 남자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며 두 팔 벌려 안아주려고 했지.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가 주머니에서 총 2자루를 꺼내더니 말릴 새도 없이 그녀를 향해서 쏘기 시작해. 즐거웠던 팬사인회 현장은 아비규환이 됐고 모두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나갔어. 크리스티나 바로 뒤에 서 있던 그녀의 오빠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남자를 향해 다가갔고 범인은 도망가다가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주머니에서 또 다른 3번째 총을 꺼내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 머리에 발사했지. 이제 더 이상 공연장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고 크리스티나의 오빠 마커스만 쓰러진 2사람 사이에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어. 총알은 크리스티나의 머리에 1발, 가슴에 4발, 총 5발이 발사됐고 그렇게 그녀는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아. 크리스티나 그리미. 그녀는 1994년 뉴저지에서 태어났어.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에다가 2살 차이 나는 오빠 마커스랑도 엄청 사이가 좋았다고 해.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이었지.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음악에 엄청난 재능을 보였는데 심지어 절대음감이어서 막 혼자 취미를 편곡하기도 하고 자작곡을 쓰기도 했었었대. 근데 그때 유튜브에 노래 커버 영상 올리는 게 엄청 유행했었거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네 영상 한번 유튜브에 올려봐 라면서 권유를 한 거지. 사실 처음에는 엄청 고민 많이 했었었대.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을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용기 내서 업로드를 하게 돼. 그렇게 처음 올린 곡은 한나 몬타나의 Don't Want to be Torn이었어. 근데 이게 진짜 완전 대박난 거야. 올리자마자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이 넘었고 댓글도 엄청 달리더라고. 근데 이게 막 엄청 대단한 수치라고 생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유튜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서 이거 진짜 대박난 거거든? 그 후로도 크리스티나가 올리는 영상마다 반응이 진짜 뭐 장난 아니었고 곧 방송국이랑 연예인들도 막 관심을 보이게 돼. 연락이 엄청 쏟아지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셀레나 고메즈였어. 2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와 진짜 소울메이트가 아닐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 맞았었대. 성격부터 음악 이야기까지 다 잘 통했던 거지. 같이 막 공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진짜 가족같이 지냈다고 해. 이때부터 크리스티나는 도리토스 CF 노래를 쓰기도 하고 셀레나랑 당시 유행하던 엑스박스 게임 광고도 찍으면서 점점 인지도를 쌓았어. 그러던 2014년 그녀가 더 보이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완전 인기 끌기 시작해. 개인 콘서트도 열게 되고 트위터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기도 하고 유튜브 구독자 수는 350만 명이 넘을 정도였대. 와 진짜 이제 완전 스타가 된 거지. 그런데도 크리스티나는 항상 겸손하게 이 모든 건 다 팬들 덕분이라면서 진심으로 고마워했어.
그래서 콘서트가 끝나면 항상 팬미팅 열어서 팬들이랑 같이 시간을 가졌다고 해. 이런 자리에서 크리스티나는 총에 맞아 사망하고 만 거야. 그렇다면 과연 범인은 누구였을까? 바로 27살이던 케빈 제임스 로이블. 사실 초반 경찰 조사가 너무 허술해서 범인의 나이부터 관련 정보까지 다 잘못 보도됐다고 해. 처음엔 그의 아버지 진술에 의존했었는데 아빠 말로는 아들이 너무 착하고 성실했다면서 일할 때 말고는 얘가 거의 집에만 있었다. 그리고 무슨 TV도 안 보는데 크리스티나? 알 리가 없어요 라고 해서 처음엔 그냥 묻지마 범죄라고 생각했었대. 그런데 케빈은 사건이 발생한 올랜도에서 160km나 떨어진 플로리다에 살고 있었어. 아니 이 정도면 서울에서 평창 정도 거리야. 차로 운전해도 2시간은 넘거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 거리를 총이랑 칼을 챙겨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살해했다는 게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 여기서 경찰의 허술함이 밝혀져. 직장 동료들한테도 좀 물어봤는데 그들의 진술은 전혀 달랐거든.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케빈은 크리스티나한테 광적으로 집착했다는 거야. 우선 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플로리다에 쭉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다고 해.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그럴 거면 나가 죽어! 라고 소리치게 되는데 그날 정말로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야. 이 일은 케빈한테 너무나 충격이었어. 엄마를 자기가 죽인 거라는 죄책감에 점점 주변 사람들을 피하게 됐고 운두년 외톨이처럼 지냈다고 해. 게다가 아버지의 폭력도 이어지면서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됐지. 커튼 싹 쳐놓고 맨날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살았었대. 그런 생활을 이어오다가 2015년 우연히 크리스티나의 영상을 보게 된 거야. 그녀의 그 밝은 에너지는 케빈에게 거의 구원처럼 다가왔어. 크리스티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데 심지어 자기랑 같은 게임도 좋아하고 성격이 이렇게 밝고 명랑한 게 완전 자기랑 딱 맞는다고 생각하게 돼. 그래서 그때부터 크리스티나랑 자기는 진짜 운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집착하기 시작해. 그녀가 나오는 유튜브, 방송 이런 거 할 거 없이 다 싹 챙겨봤고 누가 크리스티나 태그해서 게시물이라도 올리잖아? 그러면 그 계정까지 들어가서 다 염탐하기 시작해. 그러더니 이젠 직장 동료들한테 맨날 그녀 얘기를 하는데 야, 니네 크리스티나 그림이 알아? 얘가 진짜 완전 유명한 싱어송라이터인데 노래도 진짜 잘하고 완전 예쁘고 착하거든. 더보이스 나오니까 진짜 꼭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팬심 같았어. 그냥 홍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너무 만나고 싶다, 예쁘다, 너무 좋다 이 정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크리스티나 콘서트 갔다가 거기서 친해졌다면서 매일 밤마다 우리 같이 게임도 하고 전화도 하고 맨날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동료들은 얘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돼. 아니 또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사귄다고까지 하더라고. 물론 이거 다 망상이었지. 아니 크리스티나는 케빈의 존재 자체도 몰랐거든. 근데 케빈의 머릿속에선 둘이 진짜 사귀는 중이잖아. 이제 연애하면 우리 결혼해야 되는데 이 완벽한 크리스티나랑 결혼하려면 나도 좀 완벽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모발 이식 받고 라식도 하고 다이어트해서 살도 20kg나 넘게 뺐다는 거야. 심지어 크리스티나가 비건이었거든. 그래서 따라서 채식도 하고 종교도 따라서 바꾸더라고.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자기 관리하는 거잖아.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었지. 이때까지만 해도 남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니었으니까. 이 집착이 여기서 끝났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케빈은 이 잘못된 마음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었어.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
갑자기 크리스티나의 열애설이 뜬 거야. 상대는 동료 가수였던 스티븐 레자. 이 기사를 본 케빈은 분노에 휩싸였지. 아니, 내가 얘랑 결혼하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데 감히 나를 배신해? 근데 애초에 이거 다 망상이잖아. 하지만 케빈한텐 이 모든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 이미 자기 머릿속에서는 얘가 자기 두고 바람핀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 이 배신감에 화를 주체하지 못하던 케빈은 결국 그녀를 죽이기로 결심해. 아니 근데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되냐고. 너무 극단적이잖아.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이 인간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뭐 솔직히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크리스티나가 미국 투어를 돈다는 걸 알게 됐고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올랜도로 위치를 정했어. 바로 그녀의 마지막 공연 날을 D-Day로 잡은 거야. 2016년 6월 10일 사건 당일 케빈은 백팩에 총과 사냥용 칼을 챙겨서 집을 나서게 돼. 콘서트장에는 총기 반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소지품을 확인하는 사람은 없었어. 그 덕에 손쉽게 공연장 내부로 돌아오게 돼. 케빈은 모자를 폭 눌러쓰고 줄 가장 뒤에 서서 공연을 봤는데 대부분 10대 청소년이던 팬들 사이에 20대 후반 남자가 모자 푹 눌러쓰고 뒤에서 이렇게 혼자 서 있으니까 당연히 눈에 띄었지. 게다가 막 들떠있는 팬들과 다르게 혼자 잔뜩 긴장해서 막 주변을 살피고 있는데 이게 딱 봐도 이상해 보이잖아. 그래서 크리스티나 오빠도 그를 보기는 했었대. 이 수상한 모습에 저 사람 내보내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 평소 크리스티나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걸 진짜 싫어했거든. 괜한 오해로 동생을 속상하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우선은 지켜봤던 거야. 이 짧은 이야기만 들어도 그녀가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지지. 그런 그녀를 케빈은 무참히 살해한 거야. 이때 현장에는 100명이 넘는 팬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반 이상이 어린 학생들이었어. 범인이 조금이라도 총을 더 쏘게 된다면 진짜 심각한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지. 오빠 마커스는 바로 앞에서 사랑하는 동생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을 그대로 목격했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저 사람을 막아야겠다라는 일념으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케빈에게 달려들어 제압했고 코너에 몰린 순간 케빈이 마지막 남은 총을 꺼내서 자기의 머리에 쏜 거야. 마커스의 빠른 대처 덕분에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멍한 상태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솔직히 정신을 차리기 너무 힘들었지.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고 크리스티나는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아. 범인도 현장에서 죽으면서 사건은 그렇게 종결됐어. 이후 콘서트장과 초속사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지. 애초에 입구에서 소지품 검사만 좀 제대로 했었어도 이 사건은 방지할 수 있었잖아. 그들은 팬만 오니까 당연히 총을 가져올 진 몰랐다 라는 어이없는 변명만 늘어놓더라고. 이 이후에 대부분 공연장에서는 소지품 검사를 아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해. 특히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칼이나 총은 더욱 빠르게 감지할 수 있도록 금속 탐지기가 필수적으로 도입되고 있기도 하고. 행복해야 할 콘서트장에서 대체 이게 뭐냐고. 크리스티나의 사건은 연예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후에 셀레나 고메즈의 투어가 진행됐는데 거기서 크리스티나를 위한 추모곡을 불렀어. 친구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에 모두들 속상해했었지. 미국 전역은 슬픔으로 물들었어. 크리스티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는 그녀를 위한 추모 운동이 일어날 정도였고 이 사건은 특히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해서 더욱 안타까웠는데 사실 바로 다음 날 같은 지역인 올랜도에 클럽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던 거야. 무려 49명이 사망하고 53명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 언론에서 모두 이 사건에 집중하면서
크리스티나 사망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어. 그래서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그녀의 억울한 죽음이 잊혀지지 않도록 크리스티나의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어서 총기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들, 그리고 유방한 함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 한 인간의 광기 어린 집착으로 인해서 겨우 22살이던 재능 있던 아티스트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그것도 너무나 사랑했던 팬들과 가족들 앞에서 무참히 살해당한 거지. 어쩌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서 더욱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 같아. 크리스티나의 명복을 빌며 오늘의 스토리 마칠게.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마리 컨셉인 토요미스테리 막내 진행자 디바 메이예요. 오늘도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저랑 친근한 반말 컨셉 토미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 속 인물이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이야. 둘 중에 누구냐고? 제일 먼저 왼쪽은 전 세계적인 팝스타 케이티 페리고 오른쪽은 그녀의 전 남자친구 조니 루이스지. 케이티는 워낙 유명하지만 조니는 좀 낯설지? 사실 이 남자도 2000년대 초에 꽤나 유명했던 배우였어. 7살 때 데뷔했고 광고 몇십 개 찍고 영화도 거의 20편이나 찍었대. 엄청 어렸을 때 뭐 다 이룬 거지. 벌써 커리어 장난 아니잖아. 그래서 미래가 더 기대되는 배우이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조니가 케이티 페리의 전 남자친구인 게 알려진 거야. 근데 사실 사귈 때까지만 해도 케이티 아직 무명이었었거든. 그래서 크게 화제가 되진 않다가 케이티 인기가 점점 올라가면서 뒤늦게 주목을 받은 거지. 둘이 결국엔 한 1년 정도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보니까 각자 일에 집중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 그 후에 케이티는 빵 떠서 스타가 된 거고 조니도 열심히 커리어를 이어갔어.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의 삶이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해. 우선 2008년에 조니는 드라마에서 이라크 전쟁을 겪은 군인 역할을 맡았어. 여기서 조니는 거칠고 싸움도 잘하는 캐릭터였고 그래서 꽤 폭력적인 장면도 많았더라고. 근데 드라마가 빵 뜬 거야. 그 덕에 조니도 유명해졌지. 근데 정작 본인은 이 역할을 좀 힘들어 했었어. 이게 왜 그랬냐면 조니 성격이랑 캐릭터가 완전히 반대였거든. 사실 조니의 취미는 뭐 독서, 체스, 차 마시기 이런 정적인 것들이었고 평소의 성격도 내성적이고 차분했었대. 근데 이 드라마에서 완전 반대 성격의 폭력적인 군인 연기를 하려니까 그게 좀 안 맞았던 거지. 뭐 여차저차 시즌2까지 찍기는 해.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나 봐. 2009년에 드라마상에서 조니가 죽게 되면서 잠깐 연기를 쉬겠다고 결심하지. 7살 때부터 달려왔으니까 그럴만도 해. 근데 잠깐 연기를 쉬는 김에 두 번째 꿈을 이뤄볼까 했던 거야. 그게 뭐였냐면 바로 소설을 쓰는 거였어. 조니는 지필하기 적당한 좀 조용한 곳을 찾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다가 우연히 작가의 빌라라는 곳을 소개받게 돼. 여기는 할리우드 외곽에 있는 별장이었어. 딱 봐도 되게 좋지? 알고 보니까 이 집 주인이 캐시 데이비스라는 사람인데 젊은 예술가들을 위해서 이 저택을 작업실로 임대해주곤 했었대. 조니가 여기에 묵게 된 거야. 작품 활동에 집중하기엔 정말 최적의 장소여서 너무너무 신나 있었지. 내 친구들한테 집주인 캐시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아주 입이 닳도록 칭찬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 당시 조니한테 다이앤이라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조니는 이 빌라에서 나와서 다이앤이랑 같이 지내게 돼. 9개월 후에 아이가 태어났지? 근데 둘 사이가 좀 소원해지면서 별 수 없이 헤어지기로 결정하거든? 근데 여기서 딸 양육권을 두고 법정 다툼으로 골치를 앓게 돼. 근데 조니는 양육권을 박탈당했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지. 근데 불행히 이게 끝이 아니야. 2011년 10월 조니는 머리라도 식힐 겸 잠깐 오토바이를 타러 나갔어.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야.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게 문제였어.
이때부터 조니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으니까. 퇴원해서 집에 돌아온 조니는 예전하고 어딘가 달라 보였어. 막 불안해하고 어딘가 쫓기는데 늘 긴장 상태인 거야. 아니 그러다가 상태가 점점 더 이상해져. 말이 앞뒤가 안 맞게 막 횡설수설하질 않나. 가족들은 걱정이 됐지.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도 조니가 뭔가 달라진 걸 느껴. 같이 연기 연습하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조니가 평생 쓰지도 않던 영국어경을 쓰더라. 그래서 친구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자긴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지금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아채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2012년 1월 3일.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아. 이날 조니는 부엌에 앉아서 엄마가 오믈렛 만드는 거 보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산책 가요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그냥 잠옷 차림으로 그냥 뛰쳐나가 버려. 엄마가 놀라서 따라 나갔지. 근데 조니가 어디서 발견됐는지 알아? 옆집에 가 있더라. 옆집 주인은 당황해서 정중히 나가달라고 했어. 근데 조니가 막 싫대. 그러면서 유리병을 막 휘두르고 집주인을 공격하기까지 하는 거야. 경찰이 왔고 조니는 무단침입과 강도죄로 체포돼. 이때 경찰이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어봤거든? 근데 이때도 막 횡설수설해. 그 비명 소리가 들려가지고 무슨 소린가 확인해보러 갔어요. 약간 망상도 경험하는 듯해. 조니가 얼마간 감옥에 갇히는데 이때도 정말 이상했어. 막 벽에 머리를 막 찍기도 하고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완전히 환자인 거지. 별 수 없이 조니는 정신병원으로 옮겨졌고 얼마간 치료를 받은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 그때 상황은 더 심각했지. 아예 방에서 웅크리고 숨어서 아무도 안 만나려고 했고 특히 빛에 심각하게 예민해졌어. 커튼 닫히고 어두컴컴한 데만 있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집에 있는 그 두꺼비 집을 고장내서 불을 차단시켜버릴 정도야. 근데 외출을 해도 문제다? 한 번은 지나가던 사람을 무작정 폭행해서 합의금을 물어준 적도 있었대. 참다 못한 부모님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게 돼. 그리고 여기서 의사가 정신분열증을 진단 내리지.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조니가 막무가내야. 절대 약은 안 먹겠다면서 나중엔 아예 병원도 안 가. 이후에 한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되게 고립된 생활을 했었지. 그런데 그러다가 사건이 터져버렸어. 2012년 9월 21일 조니가 부모님한테 뜻밖의 이야기를 하더라. 혹시 제가 다시 작가의 빌라에서 살 수 있는지 알아봐 줄래요? 사실 조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부모는 클리닉 센터에 보낼 예정이었어. 근데 조니가 예전에 살던 작가의 빌라로 돌아가길 간절히 원하더라고. 사실 조니한테 거긴 정신이 건강했던 마지막 기억이고 또 안식처였거든.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던 부모는 끝내 부탁을 들어주게 돼. 아버지는 집주인 캐시한테 연락했고 어느덧 80대가 된 그녀는 선뜻 조니를 반겨줬어. 그런데 이때 아버지는 큰 실수를 저질러. 그건 아들한테 벌어진 사건이나 또 조니가 어떤 상태인지 캐시한테 알려주지 않은 거야. 그렇게 9월 24일 월요일 조니는 작가의 빌라로 들어가게 돼. 그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9월 26일 수요일 작가의 빌라 근처에 살던 70대 노인 댄은 우연히 창문을 보다가 눈살을 찌푸리게 돼. 아니 웬 남자가 상의를 벗고 거리를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남자가 점점 자기 집으로 다가오더라. 띵동. 초인종이 울렸고 노인 댄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가. 그리고 잔뜩 경계하면서 누구냐고 물어봤지. 남자가 대답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존이라고 해요. 이웃에 살아요. 그러더니 이 말만 남기고 다시 거리로 나가버리더라고. 뭔가 찝찝했지. 그러다가 30분 후
갑자기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려와. 벤은 그 소리에 놀라서 아내가 있는 뒷마당에 나가보는데 거기엔 아까 본 이상한 남자, 그러니까 조니가 서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피투성이가 된 나무 몽둥이를 쥐고서 누군가를 때리고 있었어. 보니까 댄 마당에서 작업하던 페인트 공이더라고. 이미 심각하게 다친 상태였지. 댄은 바로 달려가서 조니를 떼어내. 그런데 조니가 무언가에 홀린 듯 좀 멍해 보이더라고. 댄은 이때다 싶어서 페인트 공을 간신히 집 안으로 피신시켜. 그리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조니가 미친 듯이 달려와서 문을 막 잡는 거야. 댄이랑 아내는 죽을 힘을 다해서 문을 당겼고 간신히 닫을 수 있었어.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 이때 조니는 어딘가로 미친 듯이 달려가더라. 거긴 바로 작가의 빌라였어. 잠시 후 경찰은 즉각 작가의 빌라로 가게 돼. 그리고 거기엔 아주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 일단 도로가에 조니가 사망해 있었는데 옥상에서 떨어졌는지 머리에 피가 많이 나고 있더라고. 경찰이 빠르게 집안도 수색했거든. 그런데 또 다른 시신 한 구가 발견돼. 집주인 캐시. 그녀의 두개골은 심각하게 부서져 있었고 키우던 고양이 역시 죽어 있었어. 이 끔찍한 상황을 만든 건 다름 아닌 조니였어. 대체 왜? 조니가 캐시 엄청 좋아했었잖아. 자, 수사관들이 추측한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 조니가 위통 벗고 돌아다니다가 옆집 댄네 가서만 인사하고 다시 작가의 집으로 돌아갔잖아. 이때 집주인 캐시한테 무작정 달려들더니 그녀를 폭행하고 목을 조르기 시작해. 캐시가 쓰러지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망치로 머리를 가격했지. 그 후에 다시 집을 뛰쳐나오더니 이웃집에서 일하던 그 페인트 공을 공격한 거야. 이걸 댄 부부가 목격하고 신고했고, 이때 조니는 유유히 다시 작가의 빌라 옥상으로 향했어. 그리고 그곳에서 떨어져서 사망하게 된 거야. 물론 이게 정황상 자살처럼 보이긴 하는데 추후 경찰은 자살이 아닌 사고사로 결론지었어. 하지만 여전히 조니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진실은 미궁에 빠져버리게 돼. 아니, 이거 정말 급발진 같은 사건이었어. 조니는 사실 최근 그 몇 개월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거든. 그런 조니가 사람을 죽였다는 걸 주변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한 건 아닌지, 알코올 중독은 아닌지 이런저런 추측이 나왔지만 부검에선 이런 흔적은 전혀 발견되진 않았다고 해. 그래, 조니는 분명 정신분열증이었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배우 생활을 해오던 이 유명한 청년이 왜 갑자기 정신분열증을 보인 걸까? 혹시 그 오토바이 사고 때문이었을까? 근데 머리를 다쳤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또 다른 의견이 있더라. 조니가 생전에 크리미널 마인드, CSI 같은 범죄물에서 연쇄살인범 역할을 연기한 적이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 작품에서도 폭력적인 캐릭터를 맡았었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신과 그 꾸며낸 자아 사이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야. 우리는 배우가 아니어서 이런 걸 겪을 일이 없는데 실제로 이런 후유증이 배우들한테 종종 나타난다고 해. 다들 최민식 배우 알지? 예전에 그 악마를 보았다에서 살인마 연기했었잖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때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팬을 만났었대. 근데 그 아저씨가 반말을 한 거야. 막 연예인들한테 괜히 내적 친밀 생기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 거겠지. 근데 그 순간 욱하면서 이 새끼 왜 반말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 평소라면 절대 그런 생각 안 했을 텐데 그때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잔인한 살인마에 완전 몰입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최민식은 순간 스스로한테 너무 소름이 돋았다면서 다시는 살인마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 어쨌든 조니를 범죄자로 만든 원인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어. 사건 후에 조니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작가의 빌라에서 상태가 좋아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지. 하지만 의도와 다르게 끔찍한 비극이 벌어진 거야.
호의를 베풀었지만 영문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나게 된 피해자 캐시가 너무 안타까워. 무엇보다 조니의 상태를 알면서도 그를 작가의 빌라에 보낸 그 부모님의 선택은 난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 조니가 아무리 거부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더라고. 오늘 내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나는 더 흥미로운 스토리로 찾아올게.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